네, 아주 재미있는 강연 해주신 이정훈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강연 정말 재밌게 많이 들었습니다. 네.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중에 한 가지만 먼저 여쭤보자면, 그럼 화성에 인간이 첫 발을 내딛는 그 해는 언제쯤일지 교수님 예측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뭐 첫 발을 내딛는 것은 그죠? 스페이스 X사의 일론 머스크가 2025년에 보내겠다. 2025년. 네, 공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는 하지만 사실 항상 모든 미션들은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한 5년 정도 밀리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저희가 함께 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이제 패널 토의와 질의응답을 통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패널 토론을 위해서 수고해 주실 전문가 두 분을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의 이강환 관장님, 그리고 과학 탐험가로 알려주신 문경수 선생님이십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 분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청중분들께 간략하게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강환 관장님. 네, 안녕하세요. 이강환입니다. 네, 저는 지금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에서 관장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주로 과학 중에서도 제 전공인 천문학을 통해서 그 사람들과 소통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효린의 민박 탐험대장 문경수입니다. 네, 저 사람이 저기 왜 앉아있나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원래 탐험가 하기 전에는 과학동화라는 잡지에서 기자 생활을 했었고요. 지금은 과학을 주제로 지구 곳곳을 탐험하면서 사람들한테 탐험에 대한 어떤 그런 재미를 확산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연구자입니다. 그래서 별과 행성이 어떻게 태어나는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2부는 조금 독특하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미 강연 중에 언급이 된 영화인데요. 영화 마션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 영화를 아마 한 줄로 요약해 보자면 화상에서 홀로 남게 된 과학자의 정착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 자체가 나름대로 과학적이고 굉장히 훌륭했지만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과학자분들과 탐험가들이 보시기에는 아마 부족한 면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오늘 그래서 저희가 이 마션 영화를 후속편으로서 마션 2라고 해서 저희가 영화를 직접 한번 제작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아이디어가 이 지난주 설문을 통해서 그 청중분들께서 이런 이제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나레이션을 맡고 이 세 분께서 감독 및 대본 역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기를 하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상상력을 보태서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패널 토의로서 먼저 이제 지구에서 준비하는 단계에 대한 얘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시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가정을 해보면 나사에서 대략 한 지금부터 13년 뒤인 2030년 정도에 화성 탐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기를 2030년으로 고정을 시켜두고 먼저 우리가 이제 왜 화성 탐사를 꼭 해야 되느냐, 이 목적 의식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걸로 얘기를 시작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광환 관장님. 네, 일단 그 2030년까지 화성에 과연 생명체가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을까? 그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계속 로봇 탐사선을 보내고는 있는데 확인을 로봇이 가면 쉽지 않고 사람이 가서 보면 금방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생명체를 찾는 게 일단 첫 번째 문제일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소행성에 굉장히 귀한 자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소행성을 직접 탐사하는 것도 많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 화성에 갈 수 있다면 화성이 소행성대에 훨씬 가깝기 때문에 소행성에서 귀한 광물 자원들을 메우는 데에도 전초기지 역할을, 그래서 그 일론 머스크 같은 분들이 화성 탐사를 하는 목적 중에는 그런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생명체와 자원 탐사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다음 문경수 탐험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아까 이정훈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그 우주생물학자들하고 그 지구에서 화성과 비슷한 지역에서 탐험한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그때 갔을 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화성에 가려고 하는 거냐 물어봤더니 아주 의외의 답변이 나왔는데요. 내가 가서 한 일주일만 싹 보면은 금방 이해가 되는데 지금은 탐사 로봇이 막 더디게 탐사를 하고 그 데이터를 또 지구로 보내는데 지연 시간이 걸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자기한테 딱 일주일의 시간만 화성에서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면 우리가 그동안 수십 년간 궁금해했던 것들을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한 가지 더 이제 재밌는 얘기인데요. 제가 그 작년에 어떤 그 호주에서 열린 우주생물학 컨퍼런스에 다녀왔는데 거기에 아주 재미난 포스터가 하나 붙었더라고요. 뭐냐면 앞으로 미래에는 화성 탐사 로봇들이 우주생물학자들의 직업을 빼앗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재하다는 것을 화성에 가서 보여줘야 된다. 심지어 이런 게 될 정도로 역시 이게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의 혁명에서는 또 우주생물학자들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같은 상황이군요. 근데 이것도 좀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화성을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 강연 중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뭐 다른 행성도 저희가 생각은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왜 화성이어야만 하는지 이정훈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강연 내용을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액체 상태는 아니지만 그 얼음 상태로 있지만 물이 존재한다라는 것이 가장 큰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물이 존재한다. 다른 분들은 혹시 왜 꼭 화성 외에는 다른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다른 곳은 너무 멀어서 네, 너무 비현실적이고 그나마 가까운 곳이 화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주과학자분들 사이에는 지금 화성이 가장 유력하다는 데는 다들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겨서 2030년에 화성에 간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과연 어떤 기술들이 필요할지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예, 교수님 어떤 기술들 필요할까요? 화성에 도착하면 반드시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는 대기와 그리고 자기장이 필요하잖아요. 자기장이 있어야만이 우리를 고에너지 입자에서 맞는 피폭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이고요. 그래서 보면은 뭐 대기는 어떻게든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개발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제안들이 있지만 자기장은 어떻게 만들지 아직 확실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장을 화성에다가 제너레이트하는 방법을 기술을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에는 자기장이 있는데 화성에는 자기장이 없어서 결국은 그런 기술들이 추가로 필요한 거군요. 그렇군요. 예, 관장님 어떤 기술 필요할까요? 네, 2030년 정도에 가려고 하면 아마 일단 사람이 가야 되니까 지금까지 로봇은 여러 번 갔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이 갈 때는 사람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음식과 물이 필요합니다. 근데 대략 계산해 보니까 한 3명 정도가 화성에 갔다 오려면 음식과 물만 한 10톤 정도는 가지고 가야지. 물론 이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을 재활용하면 되죠. 사람이 물을 마시고 그걸 계속 가지고 있지 않고 내보내고 마시고 하기 때문에 내보내는 걸 재활용하면 물이 좀 줄일 수 있겠지만 정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생명 유지 장치들이 필요한 거죠. 사람이 살아서 가야 되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현재까지 화성 착륙까지는 가능하거든요. 사실 마음만 먹으면 화성에 가는 건 한 2, 3년 안에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근데 이제 문제는 돌아올 기술이 없기 때문에 화성에서 착륙한 다음에 다시 이륙해서 오는 그 기술이 되어야 그러지 않고 그냥 가서 영원히 살겠다면 그냥 그러고 싶진 않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의문이 드는 게 저희가 달에 착륙했다가 인간이 지구로 귀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화성은 어려운 건가요? 일단 중력이 달 중력은 지구의 6분의 1 정도고 화성은 3분의 1 정도고 중력이 꽤 강하기도 하고 또 거리가 또 워낙 멀기 때문에 일단 이륙하는 데에 가려면 어떤 그만큼의 연료를 또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연료를 가면서 다 쓰면 안 되고 거기서 이륙할 연료를 또
비치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죠. 그 말씀을 정리해 보면 지금 화성에서 실제로 인간이 갔다 하더라도 거기서 다시 귀환할 수 있는 기술은 아직 확보가 안 된 겁니까? 네, 그렇죠. 아 그렇군요. 그 부분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탐험가님 혹시 어떤 기술 필요할까요? 네, 그 저는 탐험을 하다 보니까 그 일단 생각 드는 게 그 화성에서 비행이 가능한 드론을 만드는 기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 작년에 그 나사 우주생물학자들하고 같이 탐험을 갔더니 그 2020년에 새롭게 보내는 그 마스 2020이라는 탐사선이 있는데 거기에는 화성에서 정찰이 가능한 정찰용 드론을 탑재해서 보낸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어쨌든 지금 가 있는 탐사 로봇들은 결국 바퀴가 달린 자동차이기 때문에 앞에 어떤 지형이 있고 어떤 장애물이 있느냐에 따라서 활동 반경이 넓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찰용 드론이 화성을 정찰을 하면서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주는 거죠. 자, 근데 문제가 있는 게요. 사실 그 아무리 작은 비행차라도 꾸준하게 상승과 하강을 하려면 양력이라는 힘이 필요한데 그 화성은 지구 대기 밀도의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양력이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형태의 드론을 만들어야만 화성에서 비행이 가능한 거죠. 다른 형태라고 하시면 어떤 형태인가요? 그 형태가 바로 그 프로펠러 형태를 채택을 한 건데요. 그 지구에서 뜨는 드론들은 프로펠러 하나가 이제 회전을 해서 그 힘 양력을 만들어내는데 그 화성 같은 경우에는 헬리콥터처럼 프로펠러를 아래 위로 두 개를 만듭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프로펠러랑 위에 있는 프로펠러의 회전 방향을 반대로 해서 그래서 양력을 만들어내는 건데 그래도 어쨌든 비행체가 무거우면 뜨지가 않으니까 실제 만들어졌을 때 모습은 그 드론의 몸체는 이 주먹 두 개 합친 정도 사이즈고 그리고 프로펠러 길이는 1m가 넘는 그 정도로 크게 만들어야만 그나마 비행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많이 돌려야 되는 거죠, 열심히. 네. 공기가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 말씀하신 기술은 저희가 확보가 된 건가요? 드론은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드론은 만들 수 있는데 일단은 그 화성이랑 동일한 조건에서 이거를 또 만들어서 테스트해보는 뭐 그런 또 여러 가지 과정들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수준에서는 그냥 그 화성과 지형이 비슷한 지구의 어떤 환경에 와서 유사한 프로타입을 만들어 와서 한번 띄워보는 정도, 그 정도 수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잘 알겠습니다. 교수님 혹시 더 뭐 추가적으로 기술이 더 필요한 게 있을까요? 충분합니까? 예. 그러면은 이제 기술은 뭐 적당히 갖춰진 것 같으니 준비물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성에 저희가 간다고 한다면 꼭 가져가야 될,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필수품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관장님.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먹고 사는 게 필요하고 그 이제 탐사 이제 화성까지 가야 되는 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그 정신적인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유인 탐사의 어려운 점이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왕복하려면은 아무리 짧게 잡아도 1000일 정도는 900일에서 1000일 정도의 우주 여행이 필요한데 그 우주선이 넓지가 않을 거예요, 그죠? 처음 가는 우주선이고 하면 이 정도 공간 정도에 한 서너 명 정도가 그 뭐 큰 걸 가지고 가진 않을 테니까 서너 명 정도가 뭐 몇백 일을 같이 살아야 되니까 서로 이제 사이가 안 좋거나 그렇군요. 그런 정말 예상을 못했는데 그런 것도 정말 중요하군요. 혹은 뭐 나는 예민해서 옆 사람이 뒤척거리면 잠을 못 잔다. 그런 사람은 곤란하죠. 뭐 코를 심하게 군다거나 이런 그런 사소한 문제들이 많이 그리고 이제 우주로 나가면 그 조건 자체가 일단 무중력 상태고 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유를 알 수 없는 부작용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코가 많이 막힌다든지, 배에 가스가 많이 찬다든지, 얼굴이 붓는다든지 이런 굉장히 짜증나는 상황들을 견디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우주에서의 생활 자체가 준비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상황들까지 다 대비하려면 뭐 약도 챙겨야 될 것 같고 많은 것들이 정말 필요하겠네요. 그러면은 그 무게 때문에 또 그 많은 분들을 태우고 가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적정 숫자가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그거는 뭐 우주선의 크기에 따라 다른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달 같은 경우에 3명씩 갔거든요. 3명씩 가서 2명은 착륙을 하고 1명은 궤도를 돌다가 태우고 돌아오는 그런 식으로 했는데 화성까지 가서 그냥 돌다가 오면 좀 아깝긴 하겠지만 아마 그래도 초기에는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리고 아마 처음 탐사는 착륙을 하지 못하고 아마 화성까지 가서 궤도만 돌고 돌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리고 인원도 중요한데 아마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 될 겁니다. 그 이를테면 그 의사로 따라간 사람이 의사로서 또
치료만 해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생리학자로서의 역할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를테면 뭐 지질학자가 단순히 가서 암석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지구 그 화석에 있는 암석에 있는 화학적인 그런 성분까지도 조사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역할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우주생물학자도 한번 꼭 가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꼭 가야죠. 예, 그러면은 저희가 그 떠나기 전에 아무래도 미리 훈련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보통 어떤 훈련들을 거치는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떤가요? 네, 일단 그 아까 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장기간 고립된 공간에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상으로 고립 실험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게 지금 하와이에 있는 그 마우이 섬에 가면 그 마우이 섬 가운데 도명 텐트를 쳐놓고 거기다 6명의 우주인 크루를 감금해 놓은 다음에 1년 동안 거기서 생활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야채 재배해 먹고 거기서 미션 수행하고 밖에 나갈 때는 무조건 또 우주복을 입고 나가고 그렇게 생활을 하고 이제 나오고 뭐 그런 역할을 하는데 거기다 한 가지를 더 덧붙이자면 일단은 그 무중력 상태에서 장기간 비행을 하려면 일단 그 뼈와 근육이 되게 약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근력을 키우는 훈련들을 하는 것들을 제가 어떤 다큐멘터리에서 본 적이 있는데 이를테면 그 무중력을 지구에서 똑같이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훈련을 할 수가 없으니까 지구에서 가장 무중력과 유사한 체험이 침대에 누워 있는 자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중력 상태에서는 피가 이렇게 역류를 하니까 그거를 또 실감을 주기 위해서 목을 약간 6도 정도 꺾은 자세로 그렇게 한 6개월, 7개월 동안 누워서 밥 먹고 그 자세로요? 네. 누워서 조깅하고 이런 식의 또 훈련을 해서 몸에 되게 안 좋을 것 같죠. 실제로 안 좋은 게 우주로 나가면 중력이 없으니까 심장이 아래쪽으로 피를 보낼 때는 지금 쉽게 보내거든요. 지구에서는 중력이 당겨주니까. 근데 무중력 상태에서는 심장이 발끝까지 다 힘을 줘서 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심장에도 굉장히 무리가 가죠. 그러니까 누워서 생활하는 만큼 몸에 안 좋은 상황이 되는 거죠.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러면 우리 지구에서 화성과 가장 환경이 비슷한 곳 하면 뭐 어디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환경이 비슷한 곳이라고 치면 뭐 대기 조건이 비슷한 건 아니고요. 그냥 지형적인 지질학적인 형태가 유사한 곳이 바로 지구 중에 호주 대륙의 서쪽에 있는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주가 가장 화성이랑 지형이 비슷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훈련을 하고 그렇게 그렇죠. 여러 가지 훈련들을 하고 있죠. 그렇군요. 예, 어떤 훈련이 필요한지도 좀 알아봤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화성 환경이 굉장히 척박하다고 이정훈 교수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화성에 간다면 우리 우주 생물학자들이 어떤 연구를 할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지금은 아직 가지 못했으니까 아마 지구에서 연구를 하실 것 같은데 이 문경수 탐험가님께서 3분 과학으로 우리 지구에서 화성을 탐사하는 우주 생명학자들이라는 주제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과학탐험가 문경수인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그 화성 탐사를 준비하는 우주 생물학자들이 지구에서 화성과 가장 유사한 곳에 가서 어떤 훈련과 어떤 연구들을 하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5월달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논문에 아주 엄청난 많은 사람들의 놀라웠던 어떤 기사가 하나 떴는데요. 바로 밑에 있는 것처럼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생명체의 화석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무려 그 생명체가 살았던 시기가 34억 8천만 년 전입니다. 네, 바로 지금 이 나사 우주 생물학자들이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저 암석 주변이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그 미생물의 화석이 발견된 지역입니다. 자, 좀 전에 그 기사에 등장했던 두 과학자의 모습이고요. 자, 그러면 구글어스를 타고 이 과학자들이 탐험하는 곳으로 잠시 여행을 좀 떠나보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주의 서쪽에 있는 그 서호주라는 지역인데 저 지역을 나사가 조사를 해봤더니 지구상에서 지질학적으로 화성과 가장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화성 탐사를 앞둔 과학자들이 화성에 가져갈 탐사 로봇 그리고 우주복 그리고 화성에도 과거에 살았을 것으로 유추하는 그런 미생물의 화석 기록을 찾는 연구와 탐험을 저곳에서 바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가장 첫 번째로 가는 곳이면서 가장 오랫동안 머물고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화석의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네, 몇 분 아주 수화로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자, 이 옆에 화면에 보이시는 이 소똥같이 생긴 동그랗게 생긴 암석이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불리는 퇴적암인데요. 저 퇴적암 안에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그 미생물 중에 최초로 광합성을 한
시아노박테리아라고 불리는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아주 중점적으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이 광합성을 하는 미생물이 도대체 화성 탐사와 무슨 연관이 있냐? 바로 앞서 시간에 이정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바로 테라포밍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테라포밍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대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화성의 그 지기존 환경에 훼손을 덜하고 영향을 덜 미치면서 가장 그나마 현실적으로 테라포밍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좀 전에 설명을 드렸던 그렇게 광합성을 하는 박테리아를 화성에 이식을 하면 수세대가 지나면 지금의 화성 대기가 오늘날의 지구처럼 이렇게 산소가 풍부한 대기로 바뀌지 않겠냐라고 과학자들이 가설을 세웠기 때문에 이 산소를 만드는 박테리아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해변가에서 그렇게 실제로 아직도 광합성을 해서 산소를 뿜어내고 있는 박테리아를 연구한 다음에 이제 내륙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화성과 비슷한 아주 색깔이 붉은 암석이 있는 지대에 가면 이 수직벽의 높이가 대략 한 80m 정도 되는데요. 이 벽면 전체가 아까 해변가에서 보셨던 그 광합성을 하는 박테리아가 살고 있는 그 스트로마톨라이트 화석 기록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 화석을 샘플링을 해서 그거를 이제 분석기나 이런 걸 돌려보면 저 암석이 형성됐던 시기에 당시의 어떤 대기 조건이나 여러 가지 환경 조건들을 유추해서 그 당시에 지구 환경이 어땠는지를 유추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구에선 이렇게 그 지구 초기에 광합성을 했던 미생물 박테리아의 화석 기록을 우주 생물학자들이 찾는 거고 화성에서는 우주 생물학자들을 대신해서 저렇게 탐사 로봇이 대신 지구에서 비슷한 그 화석 기록과 비슷한 것들을 화성에서 찾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그 화성 탐사를 준비하는 우주 생물학자로부터 도대체 왜 인간이 화성 유인 탐사를 해야 되는지 잠깐 들어보시죠. 그 전에 한 장이 더 남아있네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우주 생물학자들이 이렇게 화성과 비슷한 곳에 가서 하는 훈련을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바로 우주복입니다. 화성에 가서 직접 입을 우주복의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와서 화성과 비슷한 지역에서 입고서 한번 이렇게 움직여 보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성에서 비행할 드론을 만들어 와서 화성과 대기 조건은 다르지만 화성과 지형구조가 유사한 지역에 한번 이착륙시키는 그런 또 훈련을 해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바로 착륙지인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그 화성 탐사를 갈 때 어느 지역에 그 탐사선을 착륙을 시켜야 가장 우리가 많은 것들을 어떤 그 밝혀낼 수가 있고 조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화성에 착륙시킬 유사한 지형인 이 호주 사막에 와서 그런 착륙지 선정을 하는 또 탐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대감입니다. 아까도 계속 얘기 드렸지만 이 좁은 공간에 장기 우주 탐사를 하려면 뭔가 서로 간의 유대감과 그리고 신뢰감 그리고 어떤 장기간 그 우주 탐사에서 겪는 어떤 심리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런 탐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훈련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실제 화성 탐사를 준비하는 우주 생물학자로부터 도대체 왜 화성 유인 탐사가 필요한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Sure. My name is Mitch Schulte, and I am a planetary scientist in the Mars Exploration Program at NASA headquarters in Washington, D.C. To send a manned probe to the Mars. So by understanding the geologic history of Mars, we learn a lot not just about Mars, but about Earth, and we can compare both Earth history and Mars history. And by doing that, we can learn a lot about the planets in the inner solar system because they're very similar geologically. Another aspect is that we know that Mars has probably was warmer and wetter early in its history, and it's now very cold and very dry at the surface. And so understanding that climate change also helps us understand how the climate changes here on Earth. 네, 다시 한번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연구를 하시는지 이제 좀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 첫 번째 그 지구에서 우리가 준비하는 단계를 이제 넘어가서 두 번째 주제인 우리가 우주로 여행하는 과정에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가 우선 중요할 텐데 네. 한 900일 정도 걸린다고요? 네, 일단 지금 화성까지 간 탐사선들은 대략 그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걸려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300일 정도면 가는데 문제는 9개월 정도 사람이 가면은 가서 안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 들어오는 시간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달 같은 경우는 지구 주위를 도니까 보통 한 2, 3일 날아가서 한 2, 3일 볼일 보고 2, 3일 돌아오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일주일 정도 휴가 내시면 달까지는 갔다 올 수 있는데 화성은 그 지구와 따로 돌잖아요. 같이 돌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무 때나 갈 수가 없고 그 화성과 지구가 가까이 있을 때 그때 가야 됩니다. 예, 그때 가서 한 6개월에서 뭐 7, 8개월 걸려서 도착을 하면 지구가 멀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볼일을 보고 바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만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어느 정도 주기가? 그게 26개월 주기거든요. 26개월. 네, 그래서 화성 탐사선을 보낼 때 우리가 보면은 어떨 때 화성 탐사선을 한꺼번에 여러 대를 보내요. 그리고 몇 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또 때가 되면 또 여러 대 보내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게 그 시기가 26개월 주기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화성에서 한 가는데 6개월 걸렸으니까 20개월 정도는 기다려야 됩니다. 아니 그렇게 이제 오래 걸리니까 어떻게든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조금 줄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900일보다 조금 더 기술이 발전하면 좀 더 빨리 갈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나요? 예, 좀 빨리 가면은 한 3개월 정도 예를 들어서 갔다. 3개월. 예, 그러면은 23개월을 기다려야죠. 어차피 마찬가지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혹시 우주 여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상당히 여행 기간이 기니까 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 조금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는데 이정은 교수님 혹시 다른 뭐 예상하시는 문제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까 제가 강연 중에도 보여드렸는데 태양계가 만들어질 때 이런 암석 덩어리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런 암석 덩어리들이 모두 다 행성으로 병합된 게 아니죠. 보시는 것처럼 소행성대에는 많은 그런 암석 덩어리들이 있고 그런 애들이 튕겨나와서 가끔 지구로 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하는 동안 그런 암석 덩어리를 갖다가 만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대비가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그 암석대가 사실 그 화성보다 뒤에 있는 것 같던데 여전히 화성으로 가는 길에도 암석을 만날 확률이 꽤 높은 모양이죠. 그 지구 근접으로 오는 천체들을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지구 가까이 왔을 때 어디쯤을 지나가게 될지, 지구 대기권을 들어오게 될지 이런 것들을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서 대체적으로 그런 암석 덩어리들의 지도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되게 탐험이 어떤 다른 문제? 네, 그 사실 가장 무서운 게 그 소행성도 있지만 아마 그 대기권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화성까지 가는 동안 아마 우주 방사선의 영향이 엄청나게 클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우주 방사선을 맞게 되면 사실 그게 장기적으로 암이 전이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훈련도 하고 그리고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장비들을 만드는 것들을 좀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기억이 남는 게 우주복인 우주복인데 우주복 안에 물을 채운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물을 채워 있는 우주복을 입고 있으면 일부 날아가는 기간 동안 그 방사선을 그나마 좀 차단시킬 수 있다. 예, 뭐 이런 기술도 좀 얘기가 오가는 것 같고요. 예, 그게 아까 말씀하신 자기장이 막아준다는 거랑 같은 문제인 그런 거죠? 의미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물을 통과하면서 에너지를 잃게 되는 그런 효과를 이용하는 거죠. 물 분자들하고 충돌을 네. 하면서 네. 방사선 에너지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렇군요. 자기장은 다른 방법. 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럼 혹시 또 뭐 더 그 이상의 문제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실제 그 방사선이 제일 위험하고요. 방사선이 화성 가는 동안 그 특별한 보호가 없으면 그 사람이 아마 원자력 발전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연간 한계치가 있거든요. 그 한계치의 10배 이상을 받게 됩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고 그것 외에는 그렇게 뭐 아주 사실 지금까지 사람이 우주에 많이 갔다 오고 했지만 우주 탐사 도중에 목숨을 잃은 분들도 계시지만 우주에서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우주로 나가다가 죽거나
나갔다가 들어오다가 죽거나. 여행 도중은 네, 상대적으로 네, 안전하다. 이런 우주에서는 아무도 죽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건, 예, 그렇게까지 위험한 그 여행하는 동안은 그런 소행성이라든지 방사선 외에 큰 위험은 아마 없지 않을까. 우주여행이 심심한 것 빼고는. 네. 그래서 한 우주 생리의학자가 쓴 그 논문을 봤더니 그 이렇게 방사선을 차단하는 어떤 외피나 외형적인 걸 물리적인 뭔가를 만들 수도 있는데 사실 이거는 거기는 한계가 있고요. 태생적으로 방사선에 좀 이렇게 덜 영향을 받는 유전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유전자군들을 찾아서 그런 사람들을 우주인 크루로 양성하는 게 오히려 더 그리고 꼭 아이를 낳을 계획이 없는 사람으로 이미 아이를 다 낳은 사람으로 그 자신은 조금 뭐 큰 지장이 없더라도 아이한테는 분명히 영향이 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신경을 써야 돼요. 맞습니다. 이거 아주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사실 이런 소재로 해서 올 봄에 스페이스 비틴 어스라는 그 영화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우주 비행사 크루가 탑승을 했는데 임신한 사실을 모르고 화성에 간 겁니다. 예, 그래서 화성에서 아이를 출산을 했는데 그 아이는 화성의 그 무중력 상태에서 출산했기 때문에 심장이 약해서 지구로 돌아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인이 된 다음에 지구로 돌아왔는데 예상했던 문제가 발생한 거죠. 예, 중력에 심장에 적응을 못하니까 고생을 하다가 다시 화성으로 돌아가는 그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정말 예상보다 생각해야 될 게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화성까지 가는 도중에 거의 무중력 상태로 갈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도 처음에는 도착을 해서 착륙을 하지 못하고 궤도만 돌다가 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왕복이 총 그렇게 이제 가고 거기서 기다리고 다시 돌아오고 이 기간이 대략 900일에서 1000일 정도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 무중력 상태로 지나면 뼈와 근육이 약해집니다. 무조건. 그리고 심장에 무리가 가게 돼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되기 때문에 그 상태로 돌아오면 지구로 돌아와서 아마 1년은 누워서 지내야 됩니다. 바로 병원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자분들이 굉장히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건조한 상태로 계속 800일이나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수분 크림을 많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준비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우주 여행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 매일매일 그 우주 비행사들이 어떤 일을 하면서 생활을 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요. 실제로 어떤 일들을 하게 되나요? 실제로는 그 일단 무중력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험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중력 상태에서 하고 싶은 실험들이 아마 무지무지하게 많이 있을 겁니다. 과학자들이 아마 절대 우주 비행사들이 심심하지 않게 많이 준비를 해서 거기까지 보내는데 놀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일들을 하면서 지내야 될 겁니다. 여행 와중에도 이제 연구를 해야 되는 그런 거군요. 그렇죠. 네. 그렇죠. 또 뭐 우주 비행사들의 미션이 있겠지만 또 우리가 저녁에 있는 삶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과가 끝나면 이제 그 뭔가 향유할 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주에 있는 그 크루들도 꼭 한 나라 국적만 있는 게 아닐 겁니다. 아마 여러 나라 국적의 우주 비행사들이 같이 갈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미리 지구에서 서로의 언어를 배운다든지 그리고 서로 나라의 어떤 기념일의 어떤 풍습들을 배운다든지 그러니까 이를테면 한 뭐 8개월, 9개월 날아가다 보면 계절도 바뀌고 그 안에 크리스마스도 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간단히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 수 있는 장식 용품도 가져가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준다는 거죠. 그 스트레스와 건강을 위해서 아마 야근 같은 건 안 하지 않을까. 피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절대 하루 8시간 딱 지킬 겁니다. 네. 혹시 우주에서도 그러면은 하루를 24시간으로 주기로 생활을 하게 되는 건가요? 사람 몸이 이미 24시간 주기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게 아마 올해 노벨상 주제가 생체 시계가 우리가 그렇게 지다해왔거든요. 그 주기로 아마 생활을 할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뭐 그 외에도 궁금한 게 정말 많지만 일단은 여기서 좀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자 다음 주제로도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